안녕하십니까, 조용관입니다.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경제회복 의지를 밝혔죠. 하지만 꼭 1년 전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통해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전해준 경고음이 1년 후 또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다짐은 계속되고 있지만 해가 바뀌어도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과 불안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갑오년이 지고 을미년이 떴다. 갑이 지고 을이 뜬 것이다. 한 원로 정치인이 단배식에서 한 말인데요. 경제회복, 갑의 절제와 을의 노력이 어우러져 국가적 에너지를 한데 모은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우리 바다와 독도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2015년을 여는 정치권의 모습 한번 진단해 보시죠. 먼저 조금 전 독도 영상 한번 보셨는데 뭔가 좀 상서로운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눈도 딱 붙어 있고. 독도가 네. 우리나라 최고 동쪽에 있고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네. 그 우리나라 영토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도 일본이 시비를 거는데 이제 조용한 실효적인 지배는 할 때가 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아베 신조 내각이 이 독도 문제로 등장하자마자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효적인 지배를 한다고 해도 조용히 한다고 해도 시비는 계속 걸릴 것이고 이 우리 국민들이 독도 문제에 좀 더 각성을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새정치연합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 참 새해에 그 가장 답답한 게 야당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야당 당명인데 그 당명부터 또 바꾸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좀 뭐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 2월 8일 날 그 전당대회 이 전당대회 마치고 나서 과연 그 계파 갈등이 수그러들 것이냐, 화학적 그 융합이 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글쎄, 누가 되더라도 그 되겠습니까? 원래 그 손학규 대표가 굴러온 돌이었어요. 어떻든. 근데 손학규 대표가 우리 그 야당의 새로운 대표로 등장을 한 상태에서 그 통합과 혁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혁통. 그렇죠. 그래 들어갔는데 그 친노계가 들어가면서 당공을 장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모바일 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다가 김한길 대표가 중도 은근파 이래서 당권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안철수 세력과 경쟁을 하면서 이거 위험하다. 야당이 분열된다. 다시 뭉쳐야 된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이 당내의 어떤 이념과 정책으로 그 뭉친 각 계파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보수 중심으로 뭉친 세력들이 다들 이제 연합을 해서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계, 그 앞에 김대중 대통령계, 그리고 이번에 안철수 계까지 지금 안철수계는 뭐 대표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여러 세력들이 단지 새누리당에 반대한다는 위치에서 화학적 융합이 될 것이냐 이번 전당대회를 마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먼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일단은 그 당내에서 최대 계파가 친노계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결은 뭐 다른 두 분이 있지만은 지금 문재인이냐 아니면 박지원이냐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언론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 분석가들은 문재인
그 당권 네. 이 거의 뭐 확실하게 보고 있죠. 지금 민주로서는 그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박지원 의원이 좀 목까지 쉬어가면서 열심히 다니는데 약간 서운하시겠네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모바일이 뭐 20%인지 30%인지 또 들어갈 것이고 그건 뭐 절대적으로 친노가 유리하겠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역시 그 문재인 의원 쪽에 더 승산이 높지 않느냐 이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네.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의원은 좀 느긋합니다. 네. 예, 그동안 안 보았던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서 네. 또 한 말씀을 했죠. 이게 우리 시대 아버지 시대 얘기고 이건 네. 인연과는 상관없다. 네. 가족 간의 어떤 가족의 문제고 네. 우리 시대 아버지 그리고 뭐 할아버지 이런 문제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뭔가 하면 친노 이러면 그리고 과거에 386 지금 486이죠. 친노, 강경파, 계속 이렇게 이제 그걸 문재인 의원은 틈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수장이라면 이제 해체하겠다. 네. 친노는 따로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자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친노의 강경 이미지를 네. 순화시키는 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좀 대중의 외인을 넓히겠다. 네. 대중 지지를 넓히겠다. 이제 이런 뭐 대권까지 가려면 뭐 그런 노력을 할 저는 어떻든 이 당명 예. 문제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당명 문제의 새정치의 저작권을 가진 쪽은 네. 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지금 뭐 좀 시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으로 바뀌겠다. 문재인은 새정치민주당. 문희상 지금 비대위원장도 문재인 의원하고 똑같이 새정치민주당이라고 지금. 네. 그럼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의원과 가깝다는 의심을 계속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 새정치를 빼면 안철수 의원 쪽은 아마 또 반발해서 분파 작용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분은 새정치를 빼면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바로 반대한다고 오늘 성명까지 안철수 빼기 새정치 해버리면 제로가 되어버리는데 거기에 왜 있겠습니까? 안철수 빼고 새정치 빼면. 그런데 또 한편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당명이에요. 뭐 앞에 뭐가 붙든 그 새천년 민주당이든 뭐가 붙든 이 민주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야당을 상징하는 용어였고 또 그 반대로 과거 열린 우리당으로 열린 민주당이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서 지금 뭐 한 열 몇 개 지금 당명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 그렇죠. 처음에 열린 우리당 깨어졌을 때 당명만 당명뿐 아니라 그 당 자체가 16번이나 이합집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3개월 안에. 그때도 서로 누가 민주를 차지하느냐 가지고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실제 이게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고 또 호남에 있어서는 야당 이름이 민주당이에요. 우리 당 이름이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당명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과거의 전통적인 야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 저는 함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친노 계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민주당으로 돌아가면 이 과거에 열린 우리당으로 분파했을 때 그때부터 다시 원죄가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 직후에 만약에 친노계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또 일부에서는 이미 신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정동영 의원이 전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당발 정계 개편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왜 국민 모임이라고 있잖아요. 정동영 전 의원이 참여할지 말지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그게 이제 새로운 진보 여론조사가 신당을 만들자 이건데. 지금 저 정당 지지율이 한 2%밖에 차이 안 나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기존의 야당 행태가 대단히 무기력하고 노쇠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진보 신당, 진보스러운 야당을 만들면 이 지지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 새로운 지금 진보 신당 운운하는 데는 통합진보당이 껴지고 나서 이른바 진보 세력. 사실은 진보를 참칭했던 진보 세력들도 거기에 지금 다 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이제 논의되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새로운 진보 신당이 출범한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런데 어떻든 야당발 정계 개편이 가능하다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 정계 개편이 되려면 여당발 정계 개편이 되는 거지 야당발 정계 개편은 없어요. 근데 여당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네. 자연스럽게 여당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 지금 친박이냐 비박이냐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또 붙어 있죠. 그런데 지금. 네. 친박 입장에서는 이제 비박 김무성 대표를 네. 이미 허니문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연말에 여당의 대표를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청와대에서 모여서 만찬을 즐겼단 말입니다. 네. 이건 내놓고 우리는 이제 벽을 삭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단순히 이건 뭐 어쩌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잠깐 여당 얘기는 조금 더 있다. 예. 전화 연결도 좀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데 당명은 그래서 민주당명. 바꿔야 네. 되는 겁니까? 안 바꿔야 되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가 참 우리 정당사를 보면 네. 저는 참 비참함을 느낍니다. 예. 정당의 당명이 당의 이념과 정책을 드러내는 이제 당명이면 가장 좋죠. 네. 그런데 이 현재 우리가 새누리당 이랬을 때 네. 새누리당은 어떤 뜻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새누리당이 우리가 이념과 정책이 이러니까 우리 이런 당명을 네. 우리는 이런 당명을 선택했으면 이걸 안 하거든요. 심지어 이 예. 새누리당 당명 만들 적에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김종인 박사가 네. 전 세계에 보수를 드러내놓고 있는 보수를 드러내놓고 주장하는 정당이 어디냐 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네. 사실은 영국 정당이 보수당 노동당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노동당은 이미 사회민주주의의 모든 뜻을 거기에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당이 과연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미국의 민주당 리버럴 이제 미국에서는 데모크래틱 파티 이러는데 네. 이 리버럴리즘의 현대 자유주의의 이념이나 정책을 그걸 함의한 그런 당명이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이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예. 그 전에 우리가 한민당 시절부터 신민당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보수 야당 같으면 네. 근데 신민당 이러면 신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또 모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 국민회의 만들고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으로 넘어오고 제가 새정치 예. 국민회의 만들 때 처음으로 당에 출입을 했습니다. 예. 1995 그때부터 당의 이념들이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네. 이 과거의 보수 야당, 예. 쉽게 말하면 민주화를 추구하던 보수 야당의 색채가 아니라 네. 이제는 이제 민주화 87 체제가 출범한 뒤였으니까 네. 당의 이념이 혼란을 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386 세력들도 민주당에 처음에는 가담들을 다 했죠. 그래서 그 정당이 묘하게 보수 색채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 진보 색채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 하는 일종의 약간 좀,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죠. 굉장히 넓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갈등을 빚어서 나누어진 게 국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었단 말이에요. 그 열린우리당이 100년 간다고 할 때는 사회민주적 그런 정책을 많이 표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정책을 펼 때는 또 그렇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진보 쪽에서는 신자본주의 아니냐. 네. 아니 그 역사를 다 하면 너무 지금 네? 약간 복잡할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 아니냐는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이념 갈등을 또 빚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당사에 보면 예. 정책과 이념으로 뭉치지 않고 패거리 중심으로 모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면 네. 이제는 정말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야만 하는데 네. 야당 반론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주장을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실제 밖에서 일반 기자들도 얘기할 때도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보다는 기자들이 먼저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워낙 입에 익어 있고 야당은 지금 민주당 이렇게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막 이런 되게 문재인 의원, 안철수, 박지원 의원 그리고 다른 당권 주자들도 다 민주당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만 지금
딱 성명서를 내놓고 안 된다. 예. 예. 일단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의원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새정치라는 그렇죠. 요 네. 세 글자고 그걸 뺐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없어집니다.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도 쉽게 제가 또 민주당은 이랬는데 네, 네. 쉽게 민주당으로 돌아가기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도 네. 이 당명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만 한다. 이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이 이 국민들에게 주는 당의 이미지, 당의 정체성을 밝히지는 정체성을 못하는 그런 정당들입니다. 전혀 예. 드러내지 못하는 그 당명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이냐 네. 하는 문제는 역시 있거든요. 네. 새정치 민주연합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정치 민주연합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네. 그리고 새정치 안 한다는 그런 정치 세력 봤어요. 그리고 굳이 또 새정치라는 것을 예. 우리 제작권만 떠나서 생각을 하자면 예. 그걸 굳이 계속 붙여놓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렇죠. 예, 그러면 민주당으로 돌아갈 그런 명분은 충분한데 네. 과연 안철수 세력을 얼마나 설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 아까 국제시장 얘기를 하면서 예. 뭔가 중도 또 이제 노년층, 장년층, 보수 이쪽에도 약간 좀 어필하는 그런 행보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다. 국제시장 관람하고 이제 내놓은 논평이 이미 오래됐죠. 예. 이미 그 친노의 강경 세력을 순화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의원이 이지를 보인 것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없었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승만 박정희 의혹 참배를 안 했잖아요. 예. 전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도 안 했죠. 안 하고 김대중 네. 전 대통령 묘소만 딱 참배를 하고 나왔죠.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면 뭐랄까 그런 국민 통합이라든지 뭐 중도 보수한테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그걸 잘 못할 겁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친노 강경파뿐 아니고 우리나라의 진보주의 세력들은 예. 그 광범위한 그 진보주의 세력, 사회민주주의라든지 민주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쪽의 세력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네. 아주 멀리 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독재고 네. 또 한 사람은 역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네. 잘못 건국했다. 네. 이런 쪽의 입장에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만 나오면 저도 사실 화가 나거든요. 예. 전 세계 문명 국가 중에 네. 건국 대통령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건국 대통령 동상 하나 제대로 못 세우고 있잖아요. 부산 광복동에 그 동상이 있는데 누군가가 장현입니까 재장현입니까 빨간 페인트를 부었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나라예요. 이 스스로를 모멸스럽게 생각하고 건국 기념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네. 우리가 건국 기념일로 부르지 않습니다. 정부 수립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거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그 1789년 7월 14일을 네. 건국 기념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공화정이 출범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그렇게 지금 중시하고 또 뭐 전직 건국 대통령이랄까 이런 그 국가적인 리더를 뭐 공항 이름으로도 하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하죠. 예. 네, 외국에서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간호가 과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면 그 과도 함께 전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공도 전시를 해야 되고요. 독립운동을 했고 6.25 전쟁 때 자유주의를 지킨 네. 그 공도 전시를 해야 되고 네. 이 삼성 개헌을 했고 독재를 했던 그 과도 함께 전시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국세 교육도 다 되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부인을 하려고 덤비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출범해서는 안 될 나라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나는 우리가 근현대사를 공부를 할 때 그 점은 우리 교육에서 명백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분이 그 점에 있어서는 정확한 의사를 아직까지 필요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네. 우리 아버지 세대를 이해한다라든지 가족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걸 보면 네. 좀 더 이제 이 대중과 가까이 하려 하고 순화하려 하는 분위기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시무식에서 군기 잡았죠? 예, 군기를 아주 세게 잡았는데 여권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제가 청와대 동정민 기자 한번 연결해서 예. 관련 내용 들어보고 또 예.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동정민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오늘 청와대 직원 상대로 3가지를 강조하면서 군기를 잡았다고 하던데 먼저 그 내용부터 좀 설명을 간단히 좀 압축해서 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김 실장이 청와대 직원들을 불러 시무식을 했는데요. 비서실이 개혁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 또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파부침주라는 고사성어를 인용을 했는데요. 네. 밥지을 솥을 깨트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 즉 퇴로를 스스로 없애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싸운다. 이런 고사성어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집권 3년차 성공을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한다라고 네. 군기를 잡은 거고요. 네. 정윤의 문건 유출 파동을 의식한 듯 여러 가지 불충한 일이 있어서 위로는 대통령께 나아가서는 국민과 나라에 많은 걱정을 끼쳤다. 네.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자고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김기춘 실장 사실은 그동안에 뭐 교체론도 나오고 했는데 그 청와대 대변인이 김기춘 실장의 시무식 발언을 아주 상세히 브리핑을 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정치적 어떤 의도나 복선이 깔린 걸로 봐도 될까요?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동안 새해나 순방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부재 시에 종종 이렇게 직원들 조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대변인이 상세하게 브리핑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김 실장의 건재를 가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실장 교체설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 이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 김 실장이 올해 내내 교체 없이 간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동조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청와대는 일로 산문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로 예, 산문 바꾸지 예, 않는 거다. 대통령이 예. 이 국민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문고리 3명만 바꾸고 대통령 비서실장 네. 교체를 바란다. 네. 예, 이런 여론에 흔들리지 않겠다. 비서는 비서일 뿐이다.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군기를 더 다 잡아서 이 제도로 비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박 대통령을 잘 보필해라. 그리고 기강을 확립해라. 그리고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를 강조를 하면서 문건 유출, 뭐 네. 이번 이제 아마 문건 유출과 네. 관련된 거죠. 네. 대통령께서 그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 3일 뒤에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 이렇게까지 그 문건 유출에 대해서 대단히 그 진로했다. 예. 이제 이게 언론 보도인데 이 책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아마 이제 기강 단속을 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 이 여당은 그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가 그 30%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가 40% 초를 좀 회복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지지가 떨어진 데는 정윤의 문건 파동 같은 것도 있지만 네. 이 살아가기가 너무 팍팍해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예. 심지어 그런 판에 이제 1월 1일부터 담배값까지 올려놓았거든요. 그렇죠. 이 담배값 오른 걸 이게 단순히 쉽게들 생각하는데 바로 까치담배까지 서민과 노동자들 네. 예? 이게는 직격탄이란 말이에요. 예. 처음에는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사재기를 했으니까 3, 4개월 동안은 버티겠지만 네. 실제 이제 다시 그 편의점에 가서 담배값을 2,000원이나 더 주고 담배를 살 때는 네. 화나죠. 네. 끊지 못하는 담배를 네. 그 한 갑에 2,500원 주고 사다가 4,500원 주고 살 때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여당, 야당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원망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네. 지금 저성장, 저물가가 계속되고 네. 이 불황은 예. 뭐 사상 최대입니다. 불황은 정말 그 심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친박과 비박 간에 이제 큰 싸움이 네. 벌어졌습니다. 이 참기 어려운 수준, 그걸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 터져 나오는 것. 네. 그 임계선까지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런 보기로는. 갈등이 예. 이 김무성 대표로서는 사실은 청와대를 업고 가지 않으면 차기 대권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기가 대표를 하고 차기 대권을 노릴 때는 청와대하고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청와대와 등져서 대통령. 예, 그런데 친박계 핵심들이 멀리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연말 모임도 따로 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친박 입장에서는 대안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경제만 살아나면 대안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최경환 부총리도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네. 뭐 친박계에서 따로 영입하는 분들이 대안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경제가 생각보다는 살아나기 힘듭니다. 아, 죄송한데요.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마 저게 오늘 3시부터 하고 있는 청와대 신년 인사회, 예. 정부 오부 요인과 여야 대표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신년 인사를 하는데 아마 이제 인사말과 관련 인사말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인사말하는 장면도 좀 영상이 들어오고 있네요. 네. 예. 뭐 아직 김무성 대표 나오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 지금 표정이 뭐 썩 밝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도 지금 흔들어대니까. 아주 긴장하고 있는 순간일 거예요. 네. 친박이든 비박이든 예. 지금 새누리당이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당 내에서 내부적 갈등으로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예. 대통령은 이제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오늘 청와대에서 기강 단속한 것도 바로 그 문제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 정부는 4%, 한국은행은 3.9% 얘기를 합니다만 대부분 경제기관들은 3.5% 성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IMF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우리가 이 성장을 4% 이상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네. 이 세수 부족으로 올해도 또 국가 부채는 한 4, 50조가 또 늘어나야 될 겁니다.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고 예.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난 대통령께서 이 경제에 대해서는 네. 좀 더 이 새로운 전략을 생각하고 이 특히 복지 정책 네. 이걸 좀 더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당청이 손을 잡고 합심해서 가도 지금 힘들 판인데 지금 뭐 친박이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네, 뭐 고사 작전이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예.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화면에도 저희들이 예, 지금 그런, 저런 말이 나오게 예, 된 또 그래프를 하나의 만들어봤습니다만, 동기는 네. 새로운 내각을 거론하면서 네. 뭐 이주영 총리설, 이완구 총리설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나오는데 황교안 예. 비서실장, 지금 최경환 사실은요. 총리, 네. 지금 정홍원 총리가 사표를 썼다가 다시 1년 동안 더 계시는데 네. 새 총리를 뽑는다 해도 네. 이 정치인들 뽑지 않으면 네. 국회에서 청문회 때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정치인을 뽑아 놓으면 네. 청문회 때 쉽게 그 정치인 예. 출신 중에 청문회 통과 못한 저 장관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같은 동료에게는 그렇게 관대해요, 야당도.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완구 총리설, 이주영 총리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대통령으로서는 어차피 부담을 적게 지고 싶고 네. 또 이왕이면 친박의 핵심들을 네. 총리에 앉히고 주요 포스트에 앉혀서 네. 친정 체제를 강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렇게 네. 말씀을 하시고 강력한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데 네. 내각에서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런 그 거론되는 분들이 전면에 나섰을 때 비박은 어떻게 되느냐? 네. 지금 비박이 들고 나올 무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 대표적인 것이 개헌론이잖아요. 네. 개헌론이 지금 잠복되어 있는데 다시 개헌을 어차피 다시 특위 제기한다 만들겠다고 이거죠. 지금 하고 있고 네. 특위가 만들어지면 네. 지금 뭐 심지어 이원 집정부제 말까지 나오는데 네. 단순히 이게 대통령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거예요. 네. 지금 특위 쪽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전히 통째 바꿔버리겠다. 대통령의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개헌론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 지금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이런 드라이브조차도 힘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 각을 예. 세우고 갈 일이 아니다. 예. 자, 시간이 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예. 북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김정은이 어제 신년사에서 제도 통일 이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강조를 했는데 아니,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잠깐 예, 말씀 예. 나눠보시죠. 예. 우리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 사이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 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야 하는 불순한 청탁 노름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저는 제도 통일이란 말이 참 귀에 쏙 들어오는데. 네. 제도 통일이란 말은 북한에서 늘 쓰는 얘기인데 네. 이제 남한에서 그 자유민주적
체제로 네. 평화 통일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 반발해서 나온 국수 얘기예요. 통일, 예. 예,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통일에 반대한다는 건데 이번에 김정은이 그 신년사가 25분짜리입니다. 네. 북한 주민이 다 외워야 될 판인데 네. 거기 보면 뭐 백두산 칼바람 정신 네. 이걸 이제 백두산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네. 백두 정신과. 그런데 문제는 최고위급 회담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정상회담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한은 네. 국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수뇌부 회담, 최고위급 해야, 회담 해야 얘기를 됩니까?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어떻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예, 이른바 정상회담에 대한 유혹을 대단히 많이 받을 겁니다. 네. 이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국면 쇄신이 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테니까. 네. 하지만 김정은이가 정상회담 하려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배가 고파서. 예, 네. 배가 고파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 예, 비자금도 다 썼고 네. 남한의 도움이 없으면 걔들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남조선이에요. 남조선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가 더 버틸 재간이 없고 네. 특히 대미 통로가 열릴 가능성이 없거든요. 대미 통로를 열기 위해서라도 이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되겠는데 네. 지금 저는 결론을 그런 내려주시죠.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가 준 4억 5천만 불, 네. 좀 되돌려 받고 정상회담을 할 수 없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네. 새해가 밝았지만 지난해 이슈들이 여전히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교수, 이두하 변환봉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윤회 사건, 이제 5일 날 검찰에서 발표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넥타이가 아주 멋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지금 박경정이 네. 일단 구속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조응천 비서관 자체는 그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어요. 네. 기각 그 사유 자체가 범죄 소명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왜 구속을 해야 되는지, 네. 구속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법관의 입장에서 판단이 어렵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불구속 그 기소의 형태로 조응천 비서관이 이루어질 그럼 것 같은데. 박관천 경정만 구속되고 딱 한 명 구속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뭐 무성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예를 들면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최경희가 이제 그 네. 사실은 이제 그 자살을 했고 네. 한경희 입장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네. 뭐 청와대에서 뭐 회유가 있었다 뭐 없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 뭐 유서에 남겨진 얘기 보면 예. 경찰 조직이 이렇게 뭐 힘이 없는지 몰랐다. 네. 뭐 그런 얘기를 뭐 비춰 보면 예. 사실은 이게 커다란 덩어리보다는 뭐 경위 경정 정도의 모든 책임이 이제 그 가고 네. 결국은 이제 검찰 출신의 그 조비서관은 불구속 기소로 되고 네. 또 어쨌든 논란이 되었던 어떤 십상시 여부라든가 치인음해 이것은 이제 없어지고 결국은 이제 문서 그렇죠. 유출에 있어서의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조비서관은 기소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박경정은 이제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는 뭐 이렇게 마무리될 공살이 크지 않는가 뭐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자, 있습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 예.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과 관련된 거는 하나도 밝혀진 게 없고 경정 하나 딱 구속되면 이거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검찰의 수사가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수사였습니다. 저희도 아마 패널 중에 저나 다른 분들은 계속 방송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해결해야 될 부분을 검찰의 네.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런 부분이 그때부터 빚어진 것 꼬였다. 네,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왜냐하면 그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게 그 문건에 기재된 날 그 중국 집에서 10명이 모였냐 안 모였냐 이 부분밖에 확인을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은 뭐 통신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추적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니다 그 모임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 다른 비슷한 곳에서, 사람들이 네. 다른 곳에서 다른 날 모일 수도 있을 그렇죠. 텐데 왜 그 부분은 수사를 안 하냐 그럼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수사 의뢰된 부분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만 확인하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사실 국민들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 딴 부분이고 계속 의문은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지나친 것 같고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왜 안 밝혀주냐고 하지만 그 부분은 검찰에서 지금 수사로는 밝히기 어려웠던 부분이 과거에도 사실 할당된 예, 그게 과거에도 그거였다 그런 문제가 이거죠. 계속 네.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주로 금전하고 관련
관련돼서 알선 수재가 문제가 돼서 이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또 직권남용 알선 수재로 지금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엔 발표 못하더라도 그 관련 수사는 추가로 해서 나중에 또 발표를 할 것입니다. 되게 검찰이 이제 5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데 되게 이제 중간 수사 결과가 사실은 근데 최종 그렇죠. 결과 아닙니까? 이 변호사님 정리를 해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네. 정치적인 문제가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려운 점이 발생을 했었는데 네. 뭐 인사 개입이 됐든 국정농단이 됐든 우리 형법상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죄가 된다면 그 과정에서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득을 얻었다면 죄가 되는 거겠지만 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뭐 그 의혹대로 정말 정인한테서 개인적인 조언을 받고 누구를 어떤 자리에 앉혔다거나 누구를 해임시켰다거나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신이 외부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들은 것이 과연 그 타당하냐 부당하냐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거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였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다 거기에 대해서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풀었어야 될 것이고 유출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국정농단 인사 개입에 있어서 어떤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청와대가 차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정치적 조금 선택을. 구체적인 뭐가 정황이나 의혹이 제기된 건 사실 문체부 그 인사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 사실 그거는 좀 관련자들을 불러놓고 네.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도 있었을 것도 같은데. 그 부분이 고발을 했거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그 부분을 포함한 네. 범죄 사실을 적어서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있다면 부분이 거기서 그 이제 부분도, 부분이 다뤄질 수 있을 것 같다. 판단을 할 겁니다. 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네, 뭐 사실은 지난 한 달을 이렇게 종류의 사건 가지고 이렇게 좀 온 국가가 흔들거릴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 중간 수사 결과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그 박경정과 그 조 비서관이 과연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그렇죠.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지금 네. 이제 검찰에서의 그 입장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조응천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에게 어떤 권력의 끈을 대기 위해서 사실은 그가 접근을 했다. 뭐 이렇게 박지만에게 이제 정치적 어떤 자기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네. 줄대기를 했다 뭐 이런. 뭐 그런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근데 같고요. 조응천 전 비서관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강력하게 또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항의하고 가족과 있고. 부하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없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또 그 가까웠던 그 박영관 전 검사장인가요? 예. 네, 그분께서도 전혀 뭐 그럴 인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 평론하는 점. 네. 그렇다 본다면 이제 또 박경정은 그러면 무슨 일로? 그러니까 요약하면 박경정이 소위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네. 모든 것을 작성하고 네. 모든 것을 이제 유포하고 네. 뭐 이런 꼴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 대한민국 경찰 중견 간부가 예. 과연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또 그랬느냐? 네. 항상 범죄에는 그 동기와 목적이 밝혀져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만한 것인데 네. 그것이 그 중간 수사 결과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은 뭐 주목을 해야 될 대목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유심히 한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변 변호사님 예. 지금 최태원 SK 회장 예. 사면 가석방 문제. 네. 혹시 오늘 청와대 대통령과의 그 신년 인사회에서 또 재개에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어떤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예. 대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네. 근데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 회장, 예.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처벌 받았다. 그리고 SK에서도 지금 최태원 회장이 나오면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 기회를 줘야 된다. 예. 이렇게 처음으로 재계가 사실상 처음으로 예, 그래. 특정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전에서는 뭐- 좀 강경한 입장인데 저는 청와대가 좀 더 떳떳하고 당당했으면 싶습니다. 네. 어떻게 정말 기업인을 내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네. 사면을 하셔야죠. 이해운 전 최고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가석방이라는 것은 제 요건만 생각이랑 갖춰지면- 똑같네요. 예. 네. 가석방이라는 것은 요건만 갖춰지면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형제 실물을 보더라도 한 3분의 2 이상, 7, 80% 형기를 마친 사람들 중에서도 행형 성적이 아주 우수한 분들만 나가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비율이 13.2%에 불과합니다. 13.2%. 그렇죠. 그러니까 네. 10명 중에 1명 나가는 경우인데 기업인들이 이번에 뭐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3분의 1 이상 살았고 절반 정도 살았으니까 내보내자. 이거는 네. 지나친 특혜죠. 그러면 차라리 특사를 해서 청와대가 이거는 필요했다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게 낫지. 가석방이라는 거 뒤에서 숨어서 한다면 그러면 가석방 요건 충족해도 못 나가시는 분들은 예. 억울하다 느끼겠죠. 그리고 또 지금 한 가지 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 판결을 보면 항상 들어가는 게 국가 기여의 국가 경제 기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양해해서 참작을 한다. 네. 그래서 6년 받을 것을 4년 받으시고 3년 받을 거는 집행유예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특혜를 받으셨습니다. 네. 근데 가석방에 있어서도 13.2%의 비율을 넘어서서 그분들은 요건만 되니까 무조건 나간다. 두 번의 특혜죠. 차라리 청와대가 경제 활성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한테 당당 이해를 구하고 특히나 특사를 하는 게 맞지. 가석방이라는 곳에 뒤에서 한 번쩍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관여할 바 아니다라고 살짝 지난번에 저 청와대 대변인은 그렇게 선을 좀 그렇죠. 예, 그었었는데 그거는 좀 당당하지 못하신 지금 것 같아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네. 차라리 가석방 네. 대신 사면으로 가는 게 그렇죠. 특혜 시위에서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런 거죠, 지금? 예, 제가 사실 법제사법위원회였기 때문에 네. 가석방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도 그때 질의를 많이 해보면 가석방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성탄절 때도 가석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탄절 때 가석방을 지난 성탄절에 가석방을 하면서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걸 네. 보면 80에서 95%의 형기를 그렇죠. 충족한 사람 중에 일반 수용자, 네. 그리고 모범 수용자, 네.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분들, 네. 외국인 수용자 네. 이런 사람들을 가석방 대상자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여러분들, 특히 뭐 S그룹의 그분, 최 회장님 이런 분은 80%가 되려면 아직 상당히 남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일반 수용자 기준이 아니면 그럼 나이 고령자는 아닐 테고 최태원 외국인이 회장이 아닙니까? 오늘로 702일째 예. 되는 그렇다면 모범 수용자라는데 모범 수용자라고 보기는, 그리고 그때 항상 저희가 질의를 하면 법무부에서 기본적인 입장이요, 80% 이상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네. 형법상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능한데 왜 80%를 살아야 하냐 이렇게 여쭤보면 기본적으로 법무부 안에 내규가 네. 80% 이상의 형기를 충족했을 때 가석방을 검토 대상이 주로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와서 그 원칙을 어긴다면 그 부분은 또 원칙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정말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오히려 사면으로 네. 정치적인 부담을 국가가 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사면으로 지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석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일부 해보면 국민 여론도 안 좋고요. 네. 사실은 효과도 얻을 수 없는 게, 저희가 뭐 이건희 회장 사면할 때 저희가 그때도 검토해보면서 한 게 왜 그때 사면을 해줬냐 하면 그때 원포인트 원포인트로, 사면으로 했잖아요. 예, 사면을 네. 해준 이유가 네. IOC 위원으로서 그렇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꼭 유치해라 그거 네.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왜냐하면 외국에, 특히 일본이나 뭐 미국, 그리고 어떤 경우에 다른 나라에는 그 가석방 내지는 그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사면이나 복권이 안 된 상태에서는 출입국이 좀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든 뭐 IOC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사면을 해줘서 그 제약을 풀어준 거거든요. 근데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좀 풀어주고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게 하려면 사면을 해줘야 외국도 자유로이 다닐 수 있을 그런데 겁니다. 이제 사면 네. 자체가 상당히 그 진퇴양난이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사실은 공약상 이렇게 가깝게 네. 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또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정면으로 반해서 네.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본다면 어쩔 수 없이 뭐 가석방인데, 아니 그런데 좀 기다리고 제가 있어야 궁금한 거는 네. 사실 경제민주화 이런 것도 대선 때 공약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상황 변경 논리에 따라서 안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 이게 그 우리가 항상 중요한 정의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소위 그 사법정의죠. 아, 저 그건 또 사법정이 또 별도의. 예, 또, 왜냐하면 예, 예. 이를테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도 바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사회 공헌할 것이 많은데 네. 굳이 이제 재벌만 공헌한다고 이걸 해줘야 되느냐? 네. 소위 그 지금 더 노리는 효과 자체는 적극적인 그 투자를 해서 네. 기업의 어떤 예, 경제에 따스한 온기가 그렇죠. 좋게 하는 건데 네. 이것도 가만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가석방을 대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정의감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석방 시켜줄 테니까 상당 부분을 투자해라. 네. 이런 논리니까 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것이 그러면 나는 저 투자를 조금 하면은 가석방은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논리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예, 제가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이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용만 회장이 네. 이 부분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사면 같은 거나 이런 부분 할 때 명단을, 기업인 명단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나 법무부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 청원 형태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하니까 그 주체가 항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름으로 그렇죠. 들어와서 SK가 그럴 예. 준비
준비가 돼 있다. 투자 예. 내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 예. 국가경제 기여할 예. 태세가 돼 있으니 좀 예. 해달라 뭐 근데 이런. 저도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경제인들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인들이 그렇다면 SK에서 이런 부분만 노력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런 특혜를 받으면 어떤 부분에 정말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그 부분도 설득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사실은 싶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따님이 이제 노블리 소울리제 차원에서 해군이죠. 해군에 이렇게 자원 입대도 하고 해서 분위기도 사실 조금 네, 좋은데. 괜찮아지다가 결국은 이제 대한항공 땅콩의 사건으로 이제 좀 분위기가 확 이제 찬물이 확 끼얹은 그런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조금 시간은 조금 많지 않은데요. 그 야당에서 예.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4대강 국조 나와라. 네. 그렇게 당당하다면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길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야당협회가 나오고. 당연히 20조나 들어간 거대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좀 약간 강경하게 얘기를 하면은 야당이 과연 4대강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차라리 감사원이라든가 국가에서 어떻게 뭐 정밀하게 본다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위원도 보니까 김의원 의원이라고 그 약간 목소리는 크시지만 네. 전문성은 상당히 의심되는 분이 들어가셨는데 그런 네. 분이 과연 4대강에 대해서 뭐 사업적 타당성이라든가 치수사업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실 수 있을지 그냥 전임 대통령 불러가서 호통치고 국민에게 지금, 표하는 수준이라면 의미가 있을까? 김현 의원의 경우는 예, 자원외교 자원외교, 하는 예, 건데 예.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만나서 한 얘기가 사실 조금 와전됐다는 건데 알고 계세요? 저는 와전된 내용보다는 사실 조 얘기를 조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걸로 예. 그렇게 잘못 알려지면서 이제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마구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신년 인사를 갔을 텐데요. 신년 네. 인사가 1월 1일 날은 삼성동 사무실이든 논현동 자택이든 뭐 네.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많고 전직 관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자원외교나 4대강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서로 네. 나누고 그러기는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독대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던데요. 근데 그래서 뭐 따로 만나셔서 얘기를 하신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몇 분 동안 독대를 하시는지 뭐 이런 것도 누군가는 카운팅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제 생각엔 정말 얘기를 하시려고 한다면 딴 기회에 얘기를 하시고 전화로 뭐 얘기를 하시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김무성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그 3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했었거든요. 원내대표도 네. 했기 때문에 4대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네.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아시니까요. 뭐 따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을 만나서 논의를 하고 이럴 필요는 저는 별로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병법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